자, AFPK 재무설계, 개론하고 이제 직업윤리 쪽에 해당하는 부분들 저하고 강의를 진행하게 될 최동진입니다. 자, AFPK 자체 시험은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 시험 자체는 크게 어렵지는 않고, 그 다음에 CFP가 되기 위한 전 단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취업 준비를 위해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현업에서 자격증을 회사에서 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 본인이 또 이제 원하셔서 또 자격 준비를 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전체적으로 최근 한 요 정도 두께죠, 그쵸? 요 정도 두께. 그 다음 투자책이 조금 더 두껍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뭐 어려운 내용이거나 아주 복잡한 내용들은 있기는 있어요.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있기는 있는데 많지는 않을 거고요. 많지는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전체 책을 편안하게 읽어보시면서 흐름을 잡고, 그 다음에 문제집을 풀어보고, 그리고 요약집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런 형태로 가는 게 가장 고득점을 올릴 수 있는, 그리고 책 정도 봐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집 정도만 잘 풀어도 시험 합격하시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으실 거예요.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제 투자 설계 쪽이나 아니면은 부동산이나 특별히 이렇게 있다 보면 좀 약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과목에 따라서는. 그렇게 과목에 따라서 좀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은 다른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올려서 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점수를 평균 점수만 올려주면 되니까, 그쵸? 예, 과락만 안 하면 되니까 평균 점수를 올려서 전체적으로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선으로 갖고 갈 수 있는 과목에선, 재무설계 개론이 가장 좋죠. 그러니까, 재무설계 개론하고, 그 다음에 시험, 제가 이제 한 3과목 정도에 걸쳐서 여러분들하고 얼굴을 마주할 텐데, 상속설계는 이제 민법 쪽에 해당하는 파트 쪽을 저랑 같이 얘기를 할 거고요. 은퇴설계 쪽은 전체적인 얘기를 다 할 거고, 재무설계 개론은 재무설계 개론과 직업윤리와 관련되는 얘기로 18시간 정도, 18차시죠? 예, 해당하는 얘기를 할 텐데, 3과목이 전부 다 성적을 올리기에는 아주 최적화된 과목들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주 잘 따라만 오시면, 근데 잘 따라오지 않을 수 없는 과목이에요. 또 재미있어요. 재미있고, 또 현업에 관련되는 얘기들도 이렇게 섞어서 같이 얘기를 하면은, 이론적인 얘기하고 섞어서 얘기하면 강의만 들어도 크게 시험 보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강의는 해드릴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번 어딜 먼저 보시냐면 차례를 한번 보죠. 차례. 제1장 재무설계에 대한 이해 부분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강의는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은 여러분들하고 재밌게 강의를 진행을 할 텐데, 재밌게 진행을 하더라도 어쨌든 수험서거든요. 수험서이고, 또 제 전제를 제가 깔아서 강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오프라인 쪽의 강의면은 여러분들이 몇 면은 한 분 한 분씩 쳐다보면서, 외부 강의면, 그러니까 실강이면 한 분 한 분씩 쳐다보면서, 연령대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어떤 학습 수준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강의를 하겠지만,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해서 강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레벨의 어떤 분들이 들을지는 사실은, 그죠? 그런 부분들을 정할 수 없는 강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심자의 입장에서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할 거고요. 문맥 하나하나를 잘 살펴보는, 책을 전체적으로 낭독해 가면서 읽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얘기해 주는. 그래서 그냥 귀로 듣고 이렇게 강의만 귀로 이렇게 들어도 책 한 권 읽는다라는 느낌이 들고, 또 그런 부분으로 시험에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일정 레벨 수준의 이상에 올라오신 분이 이 강의를 듣는다 그러면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라고 하겠지만, 만약에 레벨이 높으신 분들하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포인트 얘기하고 툭툭 넘어가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미 AFPK 자격증은 따셨을 거고요. 아마 CFP 자격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미 CFP를 따셨을 분들인 거고, 저희는 초심자의 입장에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 조금은 지루하신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염두에 두시고 가세요. 제가 모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우리 AFPK 전 과목이 전체적으로 핵심되는 부분을 짚어드리면서 강의가 진행되겠지만은 교재 전체를 또 아우르는 강의가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차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쪽에 재무설계 이해 부분이 나오는데 재무설계 이해 부분에서는 재무설계의 개념, 역사, 그다음 재무설계사에 대한 이해, 고객에 대한 이해 이렇게 이제 잡혀져 있어요. 차례가 전체적으로 재무설계사가 뭐니? 자, 재무설계가 뭐야? 재무설계 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언제나 시험에서는 항상 나오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재무설계사가 뭔지를 알아야지 뭐 재무설계를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재무설계에 대한 개념이나 역사 부분 그리고 고객에 대한 이해 쪽에서는 특히 이제 행동재무학 관련되는 부분이 또 이제 중점적으로 또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내용이 저희가 뭐 많지는 않아요. 책 자체가 한 180페이지 정도에 해당하는 분량이기 때문에 교재 내용이 많지는 않지만 가볍게 그렇지만 심도 있게 살펴볼 것들은 살펴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행동재무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볼 거고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2장 쪽에 보시면 재무설계 프로세서 부분이 나와요. 재무설계 프로세서 쪽에는 그 프로세서다라고 얘기하는 건 AFPK나 나중에 여러분들이 접하게 될 CFP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체계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고객 충실의 원칙에 의해서 고객을 대하고 또 내가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뭐 수시로라든가 아니면 뭐 생각날 때마다 컨설팅을 해드리는 데가 이런 게 아니고 체계적이고 주기적이고 합리적인 라는 단어는 언제나 중요한 단어다. 그리고 언제나 그 단어가 나오면 답이 될 확률이 높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프로세서 부분은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화폐와 시간 가치 부분도 꼭 한 문제 정도씩은 자주 출제되는 형태인데 굉장히 간단하게 보시면 달리복리, 그러니까 달리와 복리, 그러니까 이자를 계산하는 세상은 우리가 재무설계를 배우는 거잖아요. 재무설계에 있어서 또는 경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 딱 한 가지만 꼽으라 그러면 그거는 금리거든요. 그래서 금리와 관련되는 게 화폐와 시간 가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와 관련되는 이야기들은 꼭 한 문제 정도는 나온다. 그래서 이쪽도 우리가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 부분입니다. 3장 쪽에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 부분은 고객이 자료를 갖고 오셔서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바라보면 만약에 회사다. 우리가 주식회사다. 라고 하게 되면 회사가 영업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지금 그 회사가 괜찮은 상태인지 아닌지를 뭘로 갖고 살펴보겠어요. 대표이사하고 인터뷰하면서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회사가 여태까지 영업을 잘했는지 돈이 잘 들어오고 매출이 잘 되고 이렇게 잘 됐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표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회사가 잘 굴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회사의 자산, 즉 재산과 부채, 빚이죠. 부채. 그리고 재산하고 부채, 즉 자산과 부채와 그리고 자본금은 얼마 정도 있는지 그래서 이 회사가 진짜 믿을만한지라는 걸 살펴볼 때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라는 거를 작성을 해서 살펴보거든요. 그러면 재무설계사 입장에서는 자 회사 입장에서 살펴보는 건 회계사가 살펴보는 거고요. 가정을 살펴볼 때는 회계사가 살펴보진 않아요. 그렇죠? 우리 같은 재무설계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재무설계사가 살펴볼 때도 그런 비슷한 표는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가정의 어떤 재무 구조를 나타내는 자산부채 상태표 그리고 돈이 월급을 얼마 받았는데 얼마씩 지출을 했고 그래서 얼마 남아서 얼마 저축을 했는데 지출한 비용들은 어떤 비용들이고 라는 부분들이 또 잘 있어야 이 가정이 회계가 즉 재무 상태가 괜찮은지 앞으로 괜찮아질 수 있을지를 또는 개선점이 있는지를 살펴볼 거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게 자산부채 상태표 말고 현금흐름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현금흐름표들을 살펴볼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험에서는 각각 문제가 출제되는 형태예요. 그리고 재무상태 분석 및 평가. 자, 자산부채 상태표하고 현금흐름표라는 걸 작성을 했지만 이 작성된 표에 의해서 이 가정이 재무적으로 괜찮은지 재무적으로 위험한지 또
기회 요인은 뭐가 있는지, 위험 요인은 뭐가 있는지, 장점은 뭔지, 단점은 뭔지를 살펴봐야 될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분석과 평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분석 및 평가 쪽에서도 시험 문제는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골고루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예산. 예산 쪽에 해당하는 부분도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 예산이라는 부분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계획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획. 내가 1년 후, 내가 2년 후에 어떤 일을 할 거다라고 하게 되면 그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돈이 들어가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돈을 모으고 절약하고 아끼고 하면서 목적에 쓸 수 있는 돈을 모아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주먹구구식으로 그래 얼마 정도 모으면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라는 걸 세워서 정부에서도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예산이라는 걸 세워서 지출과 수입을 통제를 잘해서 목적하는 바를 이루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주로 이제 예산 쪽에서는 장점과 단점, 예산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조정과 실행 쪽도 이제 간혹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장단점과 일반 지침 쪽에 해당하는 부분이 조금 더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죠. 자, 그 다음에 소비자 신용과 소비자 금융 쪽에 해당하는 부분을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소비자 신용과 소비자 금융 쪽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비자 신용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대출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소비자 신용과 소비자 금융 쪽에서는 대출,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건 대출일까요? 아닐까요? 물건을 하나 사야 돼요. 물건을 사야 되는데 신용카드 가지고 할부로 샀어요. 자, 빚일까 아닐까? 빚이죠? 그쵸? 예. 할부로 내가 구입을 해서 물건을 샀지만 갚아야 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빚이에요. 그쵸? 하다못해 이런 부분까지. 그러니까 부동산서부터 시작을 해서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한 것도 남한테 돈을 빌리면 빚이고요. 그 다음에 카드를 통해서 나중에 갚겠다라고 쓰는 것도 빚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통제는 잘 돼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신용불량이다라고 하는 안 좋은 꼬리표가 나한테 붙게 돼요. 그러면 신용불량이 걸리게 되면 상당히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힘들겠죠. 그러면 자산관리를 해드리고자 이 시험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신용관리를 스스로 잘할 거기 때문에 본인들은 문제가 당연히 없겠지만 본인들의 고객이 되시는 분들은 신용관리를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예, 잘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신용과 소비자 금융에 대한 학습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이 파트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132페이지 쪽에 나와 있는 4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서 보시면 네 번째 채무자 구제제도라는 부분이 조금은 공부하시는데 쉽지 않은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쪽 파트를 공부하실 때 미리미리 한 번 정도 봐주시는 게 좋아요. 이쪽 파트를 공부하실 때는 아주 심도 있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큰 흐름을 살펴보는 게 좋다라는 부분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채무자 구제제도 관련된 신용회복위원회나 이런 홈페이지가 있어요. 신용회복위원회나 아니면 소비자 파산 관련되는 부분에서 그런 쪽으로 신용회복 관련되는 부분에 홈페이지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서 한 번 정도 이렇게 웹서핑 해보시는 것도 시험 공부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가끔 공부하다 보면 지치면 이제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셔서 어떤 웹서핑 같은 거 하실 때 신용회복위원회 한번 들어가셔서 여기가 뭐 하는 데지? 라고 하면서 보다 보면 그 안에 요약정리가 잘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시험에 또 상당 부분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쪽은 이제 채무자 구제제도 관련되는 부분이 시험에 꼭 나오지만 좀 보는 데 있어서 쉽지 않을 거다. 책 전체 중에서 딱 그 부분만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좀 미리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되는 부분은 금융소비자 보호의 이해와 관련 제도 및 기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쪽 부분들은 그냥 러프하게 보시면서 넘어가셔도 크게 지장이 없어요. 우리가 직업윤리 쪽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또 여기서 나오는 부분들이고요. 그렇긴 하지만 금융소비자 보호와 이해 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 간단히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파생상품이라는 게 있어요. 파생상품.
아주 복잡한 구조에 여러분 투자 설계 쪽에 가시면 배울 텐데 그 옵션과 그다음 스왑과 그다음 선물이 같이 혼합되어 있는 그래서 아주 그 금융을 공부한 사람들 굉장히 복잡하다라고 느끼는 그 파생 상품을 80대 어르신한테 만약에 설명하고 판다 그러면 그 상품을 그분이 제대로 이해하고 소화하고 그리고 그 상품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이라면 그걸 제대로 인지하고 가입을 했을까라는 부분이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과연 이 상품을 판매한 사람은 과연 금융 소비자를 위해서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설명을 하고 제대로 이해시키고 상품을 팔았을지 아니면 그렇지 않았을지가 소비자 보호 이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생각해 보니까 중요한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은 출제하는 데 있어서 양은 많지 않지만 꼭 나오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무설계 개론 쪽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골고루 나와요. 시험은 골고루 나오는데 다만 이제 재무제표 이해나 예산 쪽에 해당하는 부분에 조금은 더 비중이 실린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재무설계사의 직업윤리 관련되는 부분, 관련되는 것도 이제 나오는데, 요쪽 파트에서는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직업윤리 관련되는 책 차례 쪽 1페이지 한번 보시면, 재무설계사의 고객에 대한 의무 있어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가 이제 충실 의무인데, 고객한테 충실해야 되잖아요. 신의 성실하고 충실해야 되잖아요. 이 충실 의무 하나가 모든 걸 얘기해 준다라고 하는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충실 의무서부터 시작하는 5가지 고객에 대한 의무 하나하나 잘 아셔야 되고 그다음 윤리 규정. 자, 윤리 규정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8가지가 있는데 원칙이 고객 우선서부터 시작을 해서 근면성의 원칙까지 나와 있는 부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덕 교과서를 여기다 그대로 갖다 넣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행정규범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업무수행 기준 이 업무수행 기준 쪽에 해당하시는 부분 그러니까 그 2페이지에 보시면 재무설계 업무수행 기준에 해당하는 1단계에서 6단계까지가 바로 여러분들 재무설계 개론책에서 보시면 제2장 재무설계 프로세서 쪽에 나와 있는 프로세서랑 같은 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걸 공부하실 때 같이 책을 펴놓고 공부하시는 게 상당히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격 표장 기준이 있어요. AFPK 자격 표장 기준. AFPK라는 자격을 어떻게 표장 배지 간단히 얘기하면 배지예요. 배지를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가 아니고 어떤 모양으로 그릴 거냐. 예를 들어서 명함에 내가 AFPK를 따라서 배지에 새긴다 그러면 어떻게 모양을 만들 거냐. 내 마음대로 내가 멋있게 만들니까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정해진 룰에 의해서만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 거라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징계 규정. 자, A 과정이나 C 과정, AFPK나 CFP를 따고 재무설계사를 했어요. 그럼 고객한테 어떻게 돼? 충실하게 신의 성실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럼 징계 규정에 의해서 제명되는 자격 정지가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으니까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서도 시험 문제가 꼭 2문제 정도는 꼭 나오는 형태고요. 그 다음 재무설계사의 업무수행 시 유의사항 나와 있는데 변호사나 세무사, 공인중개사 이런 부분하고 같이 얘기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쪽은 편안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니까 여기서는 특별하게 제가 말씀은 안 드릴게요. 가끔가다 한 문제씩 정도 나오는데 그거는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나중에 교재 들어가셔서 그냥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죠. 6페이지입니다. 학습 목표. 자, 학습 목표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재무설계사의 정의를 내릴 수 있다서부터 시작해서 필요성, 효과, 그 다음에 왜 필요한지, 탄생과 발전 과정, 이런 부분 쭉 나와 있잖아요. 자, 학습 목표는 꼭 시험, 공부하시기 전에 학습 목표 꼭 한 번씩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 때도 있고, 그냥 넘어갈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꼭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다음 중에서 재무설계 정의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또는
뭐 재무 설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와 관련되지 않은 것은 자 이거 뭐예요? 시험 문제야 이렇게 되면 그죠? 그러니까 학습 목표를 문구 살짝 바꾸면 시험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학습 목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내가 잘 답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시험 준비는 됐다라는 거고요. 공부는 다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내용 정리를 하고 학습 목표에 해당하는 부분은 마지막에 또 한번 쳐다보면서 아 이거였어라고 꼭 기억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수업 하시는 습관을 들여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7페이지입니다. 1절 재무설계의 개념. 자, 하나씩 살펴보죠. 자, 제가 중요한 포인트는 줄그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핵심 단어는 동그라미 치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나머지는 그냥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읽고 나서 이건 줄그세요.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렇게 살펴보시면서 같이 줄 긋고 동그라미 치고 체크하고 뭐 별표 표시하고 그렇게 같이 한번 가자고요. 자, 가계기업정부. 자, 가계와 기업정부는 뭐죠? 그죠? 경제를 이루는 3요소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가계가 있고 기업이 있고 정부가 있고 그죠? 소비의 주체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가계 기업 정부를 경제 활동의 주체 즉 경제 주체라고 부른다. 가계는 기업이 생산 요소를 공급하고 얻은 소득으로 소비 활동을 한다. 가계 이꼬로 소비. 그다음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활동을 하죠. 그래서 기업의 목적은 뭐다? 이윤 극대화 추구. 자, 정부는 가계와 기업이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민간 부분의 경제 활동을 조정 규제하는 준칙을 마련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부 같은 경우에는 뭐 경제가 좋다 나쁘다에 따라서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을 피면서 뭐 금리를 어떨 때는 경기가 막 화랑이에요. 너무 화랑이야. 그러면 진정시켜야 되겠다 싶으면 금리를 올리죠. 화폐를 줄이죠. 그렇죠? 통화량을 줄여가면서 경기를 조절하잖아요.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풀죠. 금리를 낮추죠. 그래서 투자를 활성화시키죠. 금리를 낮추게 되면 투자 활성화도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금리가 낮으면 사람들이 굳이 저축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쓰지 돈을. 그럼 소비가 활성화될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뭐예요? 정부가 하는 역할이죠. 예,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바로 밑에 줄에 보시면 정부 부분을 재정화, 그 다음에 그 밑에 기업 부분은 기업 재무 관리, 그 옆에 가계 부분은 개인 재무라고 한다. 라는 거고요. 제가 여기서 줄글 거는 없지만 쭉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요 파트 하나가 나중에 여러분들 투자 설계 쪽에서 경제와 관련되는 전반적인 이해를 하는 데도 필요하고요. 전체적으로 이 과정 자체를 기본적으로 이해하는데 상당히 다양하게 쓰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개인 재무 분야는 자, 요거 중요합니다. 개인 재무 분야는 정부의 재정학이나 기업의 재무 관리보다 상대적으로 활발히 연구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연구가 되어 있지 않지만 최근 들어 고령화 사회의 급진전, 그다음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등 사회 경제 및 금융 환경 변화로 그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자, 여기서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그리고 사회 경제 금융 환경의 변화. 자, 뒤에서 나오겠지만 사회 경제 및 금융 환경의 변화. 우리가 IMF도 겪었었죠. IMF를 겪으면서 기업체들이 도산하고 그러면서 은행에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금융기관에서 기업에 집중해서 기업금융으로 거래하는 거는 상당히 리스크가 크구나. 우리의 고객을 뭘로 돌려서 생각해 봐야 되겠다. 개인 쪽에 해당하는 고객들을 조금 더 폭넓게 유치해서 거기서 수익 기반을 창출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금융 환경이 바뀌고요. 그러면서 금융 상품이 바뀌어요. 입출금, 예금 정도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도만 갖고서는 고객을 개인 고객으로 전환이 돼서 거기서 수익 창출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파생 상품이 나오고요. 펀드가 집합투자 상품이 나오고요. 방카슈랑스라고 하는 보험 상품이 연기해서 판매가 돼요.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예, 사회 경제 및 금융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요.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 때 고객들이 준비가 돼 있을까요?
안 돼 있겠죠. 그죠? 전문가들이 제대로 봐도 제대로 파악 안 되는 상품을 우리가 이제 가입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 재무 설계가 상당히 중요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앞에 모두에서 얘기한 얘기들은 뒤쪽에 전부 다 있는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녹여드리는 거니까 뒤쪽에서도 편안하게 살펴볼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로 밑에 줄에 보시면 개인이나 가게의 재무적 안정을 위한 관심과 노력은 아주 중요하며 이걸 다루는 게 뭐다? 이걸 다루는 게 재무 설계이고요. 자, 재무 설계는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재무 설계는 재무적 부분도 있고 비재무적 부분도 같이 움직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재무 설계의 정의가 나옵니다. 첫 번째 줄에 재무 설계란 여기선 줄거세요. 개인의 삶의 목표 동그라미 목표를 파악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무적, 비재무적 자원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 동그라미, 과정이다. 그래서 목표를 파악하고 진행되는 프로세스,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전체적인 차례를 설명할 때 프로세스, 즉 과정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과정 부분 시험에서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재무 설계는 목표를 파악하고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밑에 주목해야 될 부분은 목표와 과정이다. 목표는 고정된 것은 아니다. 사람이 재무설계 목표라는 부분이 고정돼서 어떻게 딱 한 번 정하면 평생 그 목표를 하러 갑니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늘 목표는 변화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간의 흐름이나 환경의 변화, 가치나 신념 등에 의해서 바뀐다. 그래서 바로 밑에 재무설계는 한 번의 계획과 실천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수정, 보완돼야 되는 과정으로 정리된다. 그래서 이 수정, 보완되는 과정이 나중에 6단계 프로세서 배우시게 되면 마지막에 모니터링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모니터링 과정에서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살펴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재무설계 영역입니다. 재무관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시는 이 재무설계 개론 교재가 이제 재무관리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험관리, 이제 보험설계. 과정이 또 있잖아요. 보험설계책. 그 다음에 투자설계. 그리고 부동산, 은퇴, 세금. 그리고 상속설계. 그래서 전체적으로 7개. 그렇죠? 7개 전부 다가 뭐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책을 구성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책을 구성하는 내용들이에요. 여기서 위험관리는 이제 보험을 얘기하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시험에서도 요 안쪽에 이야기들이 자주 나와요. 재무관리가 뭐 하는 건지. 자, 재무관리는 현재와 미래의 고객의 재무 상태에 초점을 맞추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객의 재무 상태는 현금 흐름과 예산 및 순자산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그리고 현재의 저축과 소비 성향이 미래의 재무 상태를 결정한다. 자, 현재의 저축과 소비 성향이 미래의 재무 상태를 결정하고 이런 걸 고민하는 것보다 이게 이제 재무 관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위험 관리 있고요. 투자 설계 있고, 부동산 설계 있고, 은퇴 설계 있고, 세금 설계 있고, 상속 설계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 나머지 6가지를 읽어드려도 크게 지금 와닿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각 과목들을 아직 안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험 공부를 하실 때 다른 과목, 예를 들어서 보험, 위험관리 다 봤어요. 보험되는 파트 다 봤어요. 그러면 그거 다 봤으면 이제 재무설계 개론에 와서 요 3줄을 한번 읽어보시는 거죠. 상속설계 다 봤어요. 상속설계 다 봤으면 여기 와서 9페이지에 있는 4줄을 한번 읽어보시는 거죠. 그러면 굳이 제가 여기서 하나하나 설명 안 드려도 자동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소비 성향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소비 성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재무설계, 재무관리 쪽에 해당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소비 성향이다. 뭐죠? 그러면서 뭐하고 같이 나와 있어요? 저축하고 이야기가 같이 돼 있죠? 되게 간단한 얘기예요. 100원을 벌면 이 사람은 얼마를 쓸 거다. 만약에 100원을 벌어서 이 사람은 80원을 소비를 할 거고, 그 다음에 20원을 저축을 할 거다. 그러면 이 사람의 소비 성향은 80%죠. 그렇죠? 80이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 성향이나 저축,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면 미래가 보이죠. 자, 소비 성향이 높은 사람은 당연히 뭐예요? 미래에
쓸 수 있는 돈이 적은 사람일 거고, 소비 성향이 낮은 사람은 미래에 쓸 수 있는 돈이 많은 사람이겠죠. 그렇죠? 소비 성향이라는 단어를 왜 여기서 집중할까요? 나중에 가서 재무설계 분석을 할 때 이 단어를 가지고 또 얘기를 나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9페이지로 한번 넘어가서 나머지 위험관리서부터 시작해서 상속설계는 우리 약속했어요. 요 과정이 끝나고 다른 과정들 하면 그 과정 끝날 때마다 여기 와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걸로 했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도 9페이지에 박스 바로 세 번째 줄. 박스 바로 밑에 세 번째 줄. 재무설계와 재테크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부분.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재무설계와 재테크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자, 재테크는 돈을 불리는 기술이에요. 돈을 얼마나 잘 불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재테크고요. 그 다음에 4줄 정도 내려가서 보시면, 거기서 4줄 정도 내려가서 보시면 재무설계는 돈의 양보다 돈이 필요한 시기와 사용처를 고려해서 재무 목표를 정하고, 그죠? 목표를 정하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만들기 위한 계획과 꾸준한 실천에 중점을 둔다. 즉 과정에 중점을 둔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무설계는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다라는 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재무설계는 재테크와 같은 단어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재무설계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재무설계는 어떤 거예요? 예. 양보다는 필요한 시기와 사용처를 고려해서 목표를 정하고 실행하는 과정이다 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재무설계 필요성. 자, 가번 인구구조의 변화. 두 번째 줄에 보면 이런 게 나오죠.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와 평균 수명의 증가에 따른 고령 인구의 증가에 기인한다. 자,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우리가 생산가능 인구라고 얘기하게 되면 뭘 얘기하는 걸까요? 15세에서 64세까지를 우리가 생산활동 가능 인구라고 얘기를 해요. 15세에서 64세. 그리고 65세를 고령 인구라고 얘기를 하고요. 14세까지를 유소년 인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고령화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저출산이 된다는 얘기는 뭐죠? 간단히 얘기하면 저출산이 된다는 거는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렇죠? 고령화가 된다는 얘기는 이 인구가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인구가 줄어들고 이 인구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점점 사람들이 나이가 먹어지게 되면 일로 유입되는 인구는 적고요. 유출되는 인구는 많아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활동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활동 가능 인구가 당연히 줄어들겠죠. 자, 생산활동 가능 인구가 준다는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얘기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사회의 생산 활력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그 사회는 경제 발전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당연히 제대로 된 돈을 벌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제대로 돈을 못 번 상태에서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고령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은 상당히 힘들겠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인구 구조가 변하게 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쭉 남자가 한 79.3세, 여자 85.4세, 72년 기준으로 58.7세, 65.8세 했던 거에 비해서 40년 동안에 모두에 20년 이상 연장되었다. 요 20년 체크해 두세요. 20년 요거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다음 바로 밑에 이 추세대로도 하면 향후 40년 뒤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100세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평균 수명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평균 수명. 자, 평균 수명하고 우리 이제 교재 살펴보다 보면요. 평균 수명하고 이제 기대 여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거예요. 이건 평균 수명은 이제 기대 수명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 영세, 막 이제 태어난 아이가 태어나서 사망할 때까지 평균적으로 몇 년을 살 것이냐라고 얘기하는 걸 평균 수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세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시는 분까지 다 포함해서 도대체 평균적으로 몇 년을 살지? 이거. 그러면 지금 현재 태어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평균 수명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그치? 나는 지금 0세가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가 따지는 건 기대 여명을 따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서부터, 내가 만약에 30세면, 내가 20대면, 내가 40대면 지금부터 몇 년을 더 살 수 있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대 여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것도 단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평균 수명과 기대 여명.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은퇴 설계에서도 그렇고요. 보험 설계 쪽, 위험관리 쪽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듣는 얘기일 테니까. 근데 이게 섞이면 안 돼요. 현업에 계신 분들 이거 굉장히 섞어서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책을 읽으면서 엉뚱한 얘기를 읽고 있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평균 수명은 100세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야, 나 이제 100세까지 탄 데가 아니야. 여러분들은 기대 여명을 따져야지 평균 수명을 따지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자,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평균 수명의 증가는 은퇴 기간의 연장으로 이어지고 그렇죠? 예. 그다음 소득 창출과 자산 축적 기간보다 소득의 단절과 자산 사용 기간이 늘어날 거다. 돈 버는 기간보다 쓰는 기간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거죠. 그만큼 위험한 거고요. 그래서 바로 밑에 줄에 보시면 장수 위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장수 위험. 자, 장수 위험은 보험 쪽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나중에 배우실 거지만 보험 쪽에서 얘기할 때는 치명적 위험이에요. 치명적 위험. 우리가 위험을 얘기할 때 일반적인 위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위험이 있고 치명적인 위험이 있거든요. 치명적이라는 건 대단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수 위험은 치명적인 위험에 해당이 된다. 대단히 리스크가 크다. 그 다음 금융 환경이 변화됐다.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다양하고 복잡한 금융상품이 출현했고 저금리 기존의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을 가지고 가죠, 당연히. 그렇죠. 옛날에 정기예금 금리가 20%였을 때는요, 1억만 맡겨도 1년에 2천만 원 이자 줬어요. 그러면 2억 정도 맡기면 4천만 원 이자 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한 3억 정도 맡기면 6천만 원 이자 줬어요. 그러면 퇴직금 한 3억 정도 타신 분이 은행에 맡겨놓고 아무 리스크 부담 없이 그냥 사셔도 연봉 6천이 확보가 됐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 세금도 떨어져야 되겠지만 그거 일단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근데 요즘에는요, 정기예금 금리가 2% 뭐 이렇게 돼요. 2%. 그러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 갖고 이제 3억 맡겨도 생활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원금 까먹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3억 정도 원금 까먹으면서 노후 생활한다 그러면 진짜 몇 년 안에 그냥 원금 다 털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리스크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변화가 된다라는 거죠. 금융환경이 이렇게 변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무설계사가 그런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서 고객을 케어해야 된다는 거죠. 맨 위에 줄에 요거 나번의 금융환경의 변화 쪽에 줄 긋을 거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는 1997년도 외환위기 이전까지 은행이 개인의 주된 금융거래 기관이었다. 이렇게 돼 있는 거하고 뒤에 가서 약간 다른 얘기가 나올 텐데 서로 혹시 읽으면서 잘못 해석하실까봐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은행이 개인의 주된 금융기관이었다라는 얘기는 그냥 개인의 은행만 거래했다. 대부분의 고객들은. 근데 금융환경이 변화하면서 이거 갖고 해결이 안 되니까 증권사도 거래하고 보험사도 거래하고 저축은행도 거래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거래를 이제 확산해 갖고 한다. 리스크 부담을 하면서라는 얘기를 적어 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소비자 니즈가 변하죠. 그죠?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번하고 다번은. 그래서 소비자 니즈가 변하고 있다. 거기에 보시면 이게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11페이지에 보시면 여섯 번째 줄 정도 내려가서 보시면 실제로 금융투자보호재단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전문가를 통해서 재무설계 상담을 받고자 하는 비율이 30.2%에서 44%까지 10년 사이에 한 10% 정도, 그러니까 14% 정도죠. 14% 정도 증가했다. 굉장히 크게 증가한 거죠. 무슨 얘기예요? 앞쪽에서 나와 있는 인구구조의 변화, 그 다음에 금융환경의 변화, 이런 변화 때문에 나 혼자서는 해결이 안 되겠네? 이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겠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늘어났고요. 그러면서 과거에는 이랬어요. 무슨 은행 가서 상담하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뭐 예금 상담하고 투자 상담하면은 내가 돈 맡기는데 그거 뭐 그 정도도 안 해줘? 내가 거기다 돈까지 줘가면서 상담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치면 지금은요. 컨설팅 잘해주는 쪽에는 내가 돈을 들고 가서 내가 당신한테 컨설팅을 받겠다. 컨설팅 수수료 얼마냐? 라고 수수료 지불하고 자산관리 컨설팅을
받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 자, 그 다음 바로 밑에 보시면 소비자의 니즈 변화는 재무적 측면에만 국한돼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바로 밑에 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재무 설계는 재무적, 비재무적 측면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재무 설계 효과입니다. 첫 번째, 삶의 구체적인 목표가 생기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다. 자, 재무 설계를 받게 되면은요, 저는 제가 고객들하고 얘기할 때, 재무 설계를 할 때, 저는 이 얘기를 항상 물어봐요. 당신의 꿈이 뭐냐라고 물어봐요. 자, 재무적인 꿈, 비재무적인 꿈 다 함축되어 있는 거겠죠. 그렇죠? 사람이 살면서 태어나서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어렸을 때는 내 꿈이 명확했는데, 점점 나이가 먹어가고, 1살, 2살 사회에 적응하면서 사회 세파에 시달리다 보니까 뭐가 없어졌어요? 꿈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 인생 설계가 안 되죠. 전체적인 인생 설계가 안 되니까 당연히 재무 설계의 필요성을 못 느꼈던 거예요. 근데 재무 설계를 받게 되면 그러면서 나의 꿈을 찾게 되고요. 그러면서 내 인생의 목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구체적인 목표가 생기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의 현재 재무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죠. 그렇죠? 내가 지금 현재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 있어요. 요즘에 맞벌이를 안 하면 못 산다라고 얘기하죠. 자, 두 분이 돈을 벌어요. 근데 항상 이분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꼭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한테 얘기를 해도 마찬가지, 이분한테 얘기를 해도 마찬가지, 두 분이 다 있을 때 얘기해도 마찬가지예요. 둘이 벌어봐야 한 사람 버는 것만큼 풍족하게 쓰는 것 같지 않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둘이 벌다 보니까 너무 헤퍼져서 쓸데없는 데 많이 쓰다 보니까 뭐 생각 없이 쓰다 보니까 또는 둘이서 각각 자금 관리하니까 뭐 서로 중복해서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다양한 이유로 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 둘이 벌어도 그 돈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10이면 9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현재 재무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한 상황인 거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서로 딴 주머니 차고서 이제 하실 때도 있고 비상금이라는 명목하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무 설계를 받으실 때는 뒤에 가서 우리가 배우겠지만 부부가 같이 가서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명확하게 자기의 현실을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 돼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현재 당면한 위험이나 미래 발생 가능한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밑에 동그라미 치죠. 사전 예방적 기능, 재무 설계는요, 사후적 기능이 아니에요. 사전 예방적 기능이다라는 부분이죠. 바로 밑에 네 번째, 재무 설계를 통해서 가정의 화목을 도울 수 있다. 도모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부부싸움의 대부분은요, 금전적인 문제입니다.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여기 많으실 텐데, 결혼해서 생활하시면은요, 일생을 쭉 살아보다 보면요, 사람이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이 뭐냐면, 재무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을 때 가장 예민해지고 가장 많이 다퉈요. 그래서 재무적인 부분만 안정되면은요, 부부싸움의 80%는 사라져. 물론 이제 재무적으로 상당히 너무나 풍족하다 보니까 이게 한눈 파는 경우가 생기는 수도 있겠지만, 그럴 확률보다는요,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해요. 없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재무적으로 풍족하다 보면요, 가족의 호흡은 따라와요. 대부분의 경우는. 돈이 인생의 전부냐라고 얘기하지만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닌데 돈이 인생의 상당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신뢰할 만한 재무 주치를 둘 수 있다. 그 다음에 재무적 안정으로 본연의 일에 집중할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재무 설계는 따로 있어요. 제가 전문적으로 재무 설계를 하는 사람이고 은행을 35년 다녔고 지금도 자산 컨설팅을 하지만 제 자산 컨설팅은 제가 안 해요. 왜? 나는 고객 거 봐줘야 되니까. 그렇죠? 제 자산 컨설팅은 다른 분이 해줘요. 그래야 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6가지는 당연히 즐거워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 다음 재무설계의 대상입니다. 지금 대상은 누구냐라는 거죠. 두 번째 줄에 모든 사람이에요.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모든 사람이 재무설계의 대상이다라는 거죠. 특히 돈이 많으신 분들, 어마무시하게 돈이 많으신 분들은 사실 재무설계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
현금 자산 뭐 100억, 200억 있으신 분이 자기 자산만 관리만 잘해도 딴 짓만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재무설계가 필요한 사람은 뭐예요? 그 반대쪽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재무설계가 사실 필요해요. 근데 또 이 미국에 저런 예가 있죠. 미국에서 복권에 당첨된 사람, 수백억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수십 년간에 걸쳐서 통계조사를 내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지 됐더라는 거죠. 왜? 자산 관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잘 쓰느냐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뭐가 필요하다? 재무설계는 다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필요하냐 따져보면 뭐 요거 굵은 것치만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개인의 신상 및 가족 구성원의 변화가 생겼을 때, 특히 상속 설계에서 재무 설계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혼외자인 경우도 많이 나타나요. 나중에 우리가 상속 설계에서 얘기하겠지만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또는 부부 둘만 살다가 아이가 생겼어요. 그러면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이 어마무시하죠? 그렇죠? 예, 요즘에 결혼 안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아이 교육비서부터 시작해서 아이를 키울 때 돈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요. 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경제 금융환경의 불확실성, 그다음에 인생 목표가 명확하지 않을 때, 그리고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자, 우리가 시험에서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은퇴가 가까웠을 때는 이미 늦었다, 재무설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자, 뭐다? 재무설계는 누가 필요하다? 모든 사람한테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자산 이전의 니즈가 있을 때, 그렇죠? 그래서 바로 밑에 상속이나 증여와 같은 자산의 무상 이전은 상당한 시간에 걸쳐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상속 설계나 아니면 은퇴 설계나 이런 부분 가지고 이제 증여 플랜을 또 짜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일 때 전체적으로 재무 설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시간은 전체적인 언더라인도 얘기하고 하면서 과정 전체에 대한 필요한 얘기를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재무설계 역사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과거도 좀 돌아보고 또 미래를 좀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